자, 10주차 실습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AI 윤리와 책임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요즘에 이제 AI에 관련해서 이 편향성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영향평가서와 그다음에 EU AI 액트에 대해서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실습을 통해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이어스 인, 바이어스 아웃이란 이런 말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 AI가 발전하게 된 계기가 뭐죠? 예, AI는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CPU가 있고 GPU가 있습니다. CPU하고 GPU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죠? 네, CPU는 직렬이죠. 직렬로 그러니까 first input, first output이에요.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온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산을 할 때 이거를 이진법으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양자역학하고 이제 주역하고 이런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그 주역이 전파되기 시작한 게 1800년대부터입니다. 그러다가 1900년 초에 그 리하르트 비렐름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주역 번역서를 내게 됩니다. 그 전부터 이제 주역에 대해서 사람들 연구가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수학자가 주역의 태극 문양을 보고, 태극에 보면 이진법 팔진수 이렇게 팔진법 이진법이 있죠. 0101 01로 되는 거. 그죠? 음과 양을 그래서 음은 0, 양은 1 해가지고 실제 이 라이프 이진법을 주역으로부터 발견했다고 실제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양 쪽에서.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죠. 자, 그래서 그 0과 1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죠. 물론 이제 초창기부터 한 건 아니고 그 개념이 오면서 우리가 CPU가 굉장히 빨리 발달하게 되고 그 CPU가 한때 이제 우리나라 1900년대 오면서 뭐 게임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때부터 컴퓨터가 굉장히 빠르게 발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게임 산업을 발전하다 보면은 이제 CPU 가지고 안 되는 거. 왜냐하면 CPU는 직렬로 연산을 하는 시스템이고 GPU가 등장하게 됐잖아요. 그래픽 이 유틸리티 GPU는 병렬 연산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초창기에 GPU가 어떻게 작동을 했나요? 아니 별티태스킹보다는 병렬 처리다 보니까 그래픽 같은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2D를 넘어서서 3D로 갈 때 이게 굉장히 많은 이제 발전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게임 산업의 개발을 리드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초고속 광대 네트워크가 막 깔렸잖아요. 199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스타크래프트부터 이런 리니지 게임을 하면서 한국에서 그 게임용 PC를 많이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젠슨왕이 회사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러 한국의 용산에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한국하고 깊은 인연이 시작됐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26만 개 GPU를 한국에 공급하겠다 이런 계약까지 맺고 갔죠. 삼성 이재용 회장하고 어딥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 누구죠? 정 무슨 회장이죠? 아무튼 만나가지고 그런 공급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왜 그럼 현대차하고 삼성이었을까요? 자, 삼성은 일단 이제 AI 반도체를 하고 있고 지금 실제 그게 가장 이제 핵심이 되고 있고 자동차는 뭐죠? 이제 전기차는 뭘까요? 전기차의 핵심이 또 역시 반도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또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게 옵티머스라고 하는 로봇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로봇 업계에서 많이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곧 미국 공장 같은 경우는 로봇으로 지금 어느 정도 대체하고 있는데 완전 대체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발달해가지고 온 게 CPU가 아닌 이제 GPU를 쓰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룬 게 역시 이 AI입니다. 현재 생성 AI는 GPU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first in, first out 이런 개념도 들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벡터 연산이라고 그래요. 그 다 차원의 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벡터로 가장 확률적으로 이 값이 정확할 것이라는 것을 확률적으로 뽑아내 가지고 예측해 가지고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뭐 표절 이런 얘기를 하는데 표절 걸리죠. 그 패턴이 있으면.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구성을 짜고 거기에 키워드를 넣고 다양성을 넣고 예상 결과를 넣고 뭐 샘플을 넣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얘가 연산을 해서 벡터 연산을 해가지고 확률적으로 글을 쓰게 됩니다. 즉
AI가 쓰는 글은 동일하지가 않고 예전같이 논문을 인용한 다음 그대로 갖다 쓰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랜덤하게 생성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이 아주 단순하고 누가 봐도 그냥 바로 예측 가능한 이런 FAQ 수준으로 우리가 AI한테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리소스를 줄이기 위해서 같은 말이 반복될 수도 있고 흔히 아는 패턴으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표절 같은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패턴. AI가 잘하는 게 또 패턴 분석이잖아요. 그러니까 AI가 쓴 글은 AI가 잘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GPT 킬러라든가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많은 작업을 해봤고 지금 책도 지금 계속 작업하고 있는데 이 표절이라는 게 뭐 어떤 기준인지가 아주 명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일단은 없는 단어와 없는 개념과 없는 방향성, 없는 방향 가설을 만들고 융합을 하게 되면은 이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양심의 문제는 있겠죠. 무분별하게 어떤 것을 다른 사람과 갖다 막 베끼고 이러는 과정은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AI를 쓸 때 있어서 어느 정도 스스로가 양심을 지켜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알고리즘 편향인데요. 이게 바이어스.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과거의 사회적 편견 뭐 이런 것들을 응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AI를 제가 쓰다 보면은 현재 2026년이잖아요. 그런데 AI한테 시키면 2025년 현재라고 대답할 때가 많아요. 그 얘기는 이제 예전 거 데이터를 가지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런 알고리즘 편향은 뭐 AI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죠? 확증 편향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 내가 알고 싶은 거,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편향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AI도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그러는 것처럼 AI도 그렇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규제와 컴플라이언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EU 액트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런 부분을 실제 프롬프트를 가지고 어떻게 실습을 해보고 활용할 수 있을지 같이 저랑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윤리적 리스크 진단을 위한 이제 제가 10가지 프롬프트를 준비했고요. 여기 보면 내 아이디어에 숨겨진 윤리적 지뢰를 찾아내는 프롬프트다. 그래서 대괄호 부분에 내 프로젝트 내용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실제 지금 논문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논문에 그런 주제 같은 거를 넣으시면 좋고요. 아니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회사의 내용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습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지난번 영상에 하던 부분을 그대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는 윤리학자야. 그래서 다음 문장이나 상황 설정에 성차별, 인종차별 혹은 특정 계층에 대한 편견이 포함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면 중립적인 표현으로 수정해줘. 문장 의사가 간호사에게 차를 타오라고 시켰다. 좀 난해하죠. 자, AI는 어떻게 분석할까요? 프로로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패스트로 하겠습니다. 간단하니까. 자, 그래서 AI가 금방 하죠. 자, 편향을 해가지고 윤리학자로서 윤리적 문제점과 편견을 분석하고 이를 존중과 평등의 가치가 담긴 중립적 표현으로 수정하겠다. 그래서 윤리학자 인사이트를 이렇게 주고 있죠. 언어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규정합니다. 특정 직종에 대해 지시와 복종의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은 그들의 전문성을 지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수정해드린 표현들은 각 주체의 전문적 독립성과 인격적 평등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죠? 내포된 편견 및 문제점이 나왔어요. 직종 간 위계 및 계층적 편견이 있다. 우리나라는 좀 이런 게 아직도 남아있죠. 예전에는 거의 수직 구조였었잖아요. 요즘 이제 수평 구조로 바뀌고 있는데 그거를 아직 적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수직 체계에서 익숙하셨던 분들 아직도 수직 체계가 있는 곳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관공서라든가 공무원 직종 쪽이 아직도 그런 쪽이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아직도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를 협력적인 전문직 동료 관계가 아닌 상하급자로 보고 있다. 이런 거고 윤리적으로는 그래서 간호사는 독자적인 전문 영역을 가진 전문직인데 뭐 우리 사회가 아직도 그렇게 잘 인정을 안 하고 있죠. 바뀌고는 있으나 오히려 그 향후에 직업적으로 더 오래 남을 직업이 간호사라고 하거든요. 의사들보다. 의사도 중요하지만 의사의 일정 부분들은 AI가 대체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진단하고
그걸 증상을 찾아내고 하는 것들. 근데 이제 간호사가 케어하고 사람들한테 이게 공감하고 마음 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AI가 대체하기 그러니까 휴머노이드가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피지컬 AI가. 그래서 이쪽이 더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고, 그리고 이제 현재도 노인 우리가 이제 급 뭐라고 그러죠? 그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이제 요양원이나 이런 쪽에 요양보호사 이런 수요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가 보면은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간호사 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장을 맡고 있고 뭐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간호사 분들이 앞으로는 더 AI 시대에는 더 멋진 직업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제 많이 일이 힘들죠. 사실 간호사 하는 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고정관념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부터 이런 남성 의사, 여성 간호사 이런 것들이 투영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전문 업무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중립적이고 평등한 표현으로 수정을 하면은 상황의 본질 두 사람이 차를 마시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 환경의 묘사인지 수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휴식 시간에 함께 차를 마셨다. 그다음에 뭐 의사는 탕비실에서 직접 차를 준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수정안도 보면은 병원 직원들 휴게실에서 각자 차를 마시며 휴식에 취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제 편향성을. 자, 그래서 법률 전문가야. 내가 개발하려는 AI 기반 채용 면접 서비스가 EU 액트 기준으로 어떤 등급에서 속하는지 지정해줘. 그리고 내가 준수해야 할 핵심 의무 투명성을 알려줘. 자, 이전에 우리가 이걸 잘 모르잖아요. 자, 먼저 EU AI 액트,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갑자기? 액트에 대해 간략히 중요한 점을 알려준 후에, 이렇게 우리가 액트를 잘 모르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얘가 이거를 먼저 알려주게 됩니다. 자,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대요. EU 액트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AI 고위험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고용 및 인사관리. 그래서 판정 이유는 채용은 개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결정이라서 AI가 편향된 데이터 학습하거나 불투명 알고리즘을 후보자에게 탈락시킬 경우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적 차별을 고착화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자, 이러면서 바로 보내주고 있죠. 조금 글씨를 키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위험 등급 판정인데요. 채용 면접 서비스는 제가 사실 준 건 아닌데 이제 얘가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겠죠. 예. 실제 제가 사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속서 여기에 판정 근거가 있는데 다음에 용도로 사용되는 AI를 고위험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 및 인사관리에서 구직자 모집, 선발, 심사, 면접평가 및 승진 해고 결정에 사용되는 AI이고, 판정 이유는 채용은 개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결정이니까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하거나 불투명 알고리즘의 후보자를 탈락시킬 경우 이런 것들이 침해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준수 의무를 보게 되면은 데이터 가버넌스, 훈련 검증 테스트 데이터 세트는 충분히 관련성이 있고 대표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편향성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문서화와 기록은 시스템 아키텍처, 그 다음에 설계 사양, 결과 등을 상세히 기술화 문서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로고 기능을 갖추어 사후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일단 투명성을 해야 되고, 가입했다 이런 것들, 개입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간의 감독이 있어야 된다.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정확성, 경고성, 사이버 보안을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본권 영향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해당 시스템이 피면접자의 기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고위험군이니까 다음 기술 구현에 집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합성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 사실 그래서 이제 AI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의 문서 같은 것들 법률적 검토할 때 굉장히 좋죠. 사실 옛날 같았으면 옛날에 저도 이제 시티캐피탈이라는 회사하고 소셜미디어 마케팅 회사를 할 때 벌써 15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제가 한 달에 이제 500만 원짜리 그 계약을 했었어요. 마케팅 계약을.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는 시티캐피탈이면 굉장히 좀 대기업이잖아요. 시티은행 그룹이니까. 그거 저는 이제 스타트업이었고 그 회사 만든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였었고, 그게 뭐 어쨌든 제가 그때 뉴미디어 마케팅이라고 한국 생산성본부나 이런 다양한 기관에서 제가 직장인들에게 강의를 할 때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강의에 들어왔던 분이 자기가 이제 필요하니까 저를 초청해가지고 한번 그 본부장을 설득하면은 예산을 주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뭐 회사 만들고 해서 이제 자 PT 만들어 가지고 한 30분 발표하고 바로 그 계약을 땄습니다. 그 계약을 땄는데 여기서 뭐가 문제였냐? 그 계약서가 100페이지나 돼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읽어도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 당시 뭐 제가 법률도 아는 것도 회사도 뭐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 사인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그 사인해 놓고 나중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그거 검토하자고 또 뭐 변호사나 법무사 맡기면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잘 읽지도 않고 이제 사인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그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금융권이고 이러다 보니까 광고나 이런 거에 뭐 제약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사실 좀 진행하다가 먼저 제가 드랍을 시켰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거 좀 위험성이 너무 높다 이러면서 담당했던 부장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또 이제 지인 관계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어느 정도 구축만 해주고 이제 드랍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AI가 있었더라면은 제가 참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은 일단 이제 개인정보 보호관적 관점인 거예요. 이제 이런 어떤 페르소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개인정보 보호관 관점에서 요즘 우리 정보통신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뭐 공무원들 같은 경우 그 개인 데이터를 컴퓨터에 뭐 저장하고 있거나 이런 거 가지고도 처벌을 받더라고요. 실제로 굉장히 좀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앱이 사용자로부터 위치 정보, 건강 데이터, 채팅 기록을 수집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리스크 세 가지를 경고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제안해줘. 자, 이런 게 참 어려운 영역이잖아요. 근데 AI에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AI가 학습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 패턴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가져다가. 그러다 보니까 AI는 너무나 잘 만들어요. 옛날에 그 인간이 이런 거 만들려면 뭐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죠. 근데 지금은 그냥 뚝딱 하면 나오죠.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라이버시 어딧을 읽어보게 되면 데이터 수집 리스크 분석 및 보안 통제권 권고안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디에다 보내는 거죠? 수신 그래서 주요 프라이버시 침해 리스크 탑3를 한번 같이 보면 좋겠죠. 자, 위치 정보는 실시간 동선 노출 및 생활 패턴 추론이다. 그 리스크는 단순한 좌표 수집을 넘어 반복적인 위치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의 집 주소, 직장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추론할 수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또 위협은 그래서 데이터 유출 시 스토킹, 물리적 범죄 이런 게 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이제 요즘에 뭐 여성에 대한 뭐 범죄가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요즘에 가끔씩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건강 데이터, 민감 정보 유출도 그래서 의료 데이터가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거는 그래서 질병 이력이나 신체 수치 중 법적으로 엄격히 보호되는 민감 정보가 있을 수 있고 유출 시 보험 가입 거절이라든가 뭐 취업 불이익 등 이런 것들이 악용될 수 있다. 세 번째 이제 채팅 기록인데 개인적 비밀 노출이나 비정형 데이터 내 식별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막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가끔씩 이제 이런 것들이 노출돼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소송에 들어갔을 때 카톡 같은 거 했던 기록 가지고 실제 그게 증거 자료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채팅은 사용자가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직접 입력하는 통로라고 그러죠. 그래서 위협은 대화 맥락 속에 포함한 사생활 비밀이 노출될 경우 뭐 협박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AI 학습 등이 무단 활용될 경우 제2의 뭐 이루다 아시죠? 저번에 뭐 채팅으로 해서 챗봇으로 나왔던 부분. 어쨌든 뭐 이루다가 나오면 한국에서도 AI가 좀 빠르게 발달을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이루다를 통해 가지고 그때는 좀 참 신기했었습니다. 이루다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정말 이렇게 감성적인 대화가 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한 데이터 처리 보호 방안 보면은 데이터 가명화 및 익명화를 시켜야 되고, 가명화라는 거는 이제 건강 데이터와 뭐 식별자 사용자 식별 값을 분리하여 별도의 안전한 서버에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차분 프라이버시는 위치 정보 통계 추출 시 노이즈를 추가하여 약간 이제 암호화시키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단 간 암호화 이렇게 접근 제어라고 있고요. 채팅 기록 보호하는 것도 이렇게 서비스 운영자가 볼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실제 이제 이게 뭐 이런 것들 그 퍼져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메신저들은 이런 게 보호가 되는데, 예전에 그 누구죠? 그 개 사육사 했던 뭐 그분이 이제 직원들 채팅을 엿봤다고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거에 대한 고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활동이 멈춰 있죠. 지금 아주 유명했던 분이죠. 예. 그래서 이제 로고 관리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데이터 최소화하고 보관 기간을, 그래서 우리가 개인정보 할 때 항상 1년 동안 뭐 보관하는 거 동의를 다시 구하는 게 날라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항상 개인정보 동의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별도 동의를 획득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설문조사 하고 하실 때 구글 폼으로 작성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요. 근데 거기에 반드시 뒤에 개인정보에 동의합니다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 받아놨냐 안 받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현행화해가지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누구에게 공유하는지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영향평가도 실시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서비스를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이런 거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프롬프트를 통해 가지고 페르소나를 통해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 실제로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너는 기술 역사학자야. 자, 일단 보겠습니다. 기술 역사학자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롤을 줬죠. 과거에 AI나 알고리즘의 윤리적 문제 이런 것들, 차별, 오작동 등을 일으켜서 실패하거나 비판했던 실제 사례. 예를 들어서 아마존 채용 AI 이루다 등을 하나씩 요약해주고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알려줘. 같이 우리 해보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면은 베스트고요. 만약에 바쁘셔가지고 듣기만 하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히스토리 볼게요. 잔혹사 해가지고 아마존 채용 시 AI를 했던 게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아마존 성차별적 AI 채용 알고리즘 이게 문제가 많이 됐었고요. 이게 발생 시기가 2014년부터 이때였었어요. 이때만 해도 이제 AI가 이제 막 딥러닝 개발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때 알파고 나와가지고 이제 막 붐이 일어날 때잖아요. 그래서 그때 있었고요. 이때 핵심 문제 자체가 여성 지원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자동화된 차별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의 정말을 보게 되면 효율성을 위한 도구의 역습으로 해서 아마존이 수만 장 이력서를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 AI는 5점 만점으로 후보자의 점수를 매겨 최적의 인재를 추천하러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를 발견한 게 여성 지원자를 조직적으로 차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력서에서 감점하고 뭐 여대 졸업자 점수도 낮게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의 원인이 데이터는 과거의 편견을, 아까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그랬죠. 편향이 있는데 AI 모델을 학습한 데이터에 있었다라는 거죠. 편향된 학습 데이터. 그래서 이력서에서 학습시켰더니 이런 기술 직군 대다수가 남성이었다라는 거죠. 의도하지 않고 했다라는 거죠. 그다음 잘못된 상관관계. 그래서 AI는 합격자는 남성이라는 패턴을 발견했고, 패턴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남성의 특징이 특징이 있는 이력서를 좋은 이력서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기술적 한계가 아마존은 특정 키워드를 필터링하려 노력했으나 이게 이제 안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초창기 AI들이 이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데이터도 좀 학습이 좀 부족한 것도 있었고,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제 GPU가 발달하지도 않았었고, AI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차원적으로 좀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시기는 아니었었습니다. 지금하고 그때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제 교훈은 AI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던진다라는 거죠. 그 데이터는 절대 중립적이지 않다. 편향될 수 있다라는 거를 항상 기억을 해야 되고, 설명 가능성과 투명성을 항상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발견되기까 수년이 걸렸는데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면 그 시스템은 통제 불능의 편향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의사결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이 윤리를 앞설 수가 없다. 즉 아무리 효율적인 기술이라도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실패한 기술이라는 거죠. 개발 단계부터 윤리학자, 사회학자,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을 예측하고 방지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같이 실습을 해보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학습을 하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10주차 첫 번째 실습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